민족주의와 구별된 애국심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1980년대 이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갈등을 통해서 증폭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갈등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원칙이나 공공선, 전체라는 이유를 앞세워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는 입장이겠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지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구조에서 공동체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공공선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그 논쟁을 통해서 서로가 수렴할 곳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가 없는 형태의 시민적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물꼬는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롤즈가 텄습니다. 롤즈의 시민적 연대는 포괄적 원칙의 제시 없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공공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선으로서의 시민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상상력은 다분히 칸트적입니다. 그는 일단 이성적 존재로서의 개개인이 스스로의 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입법적 존재의 자율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형태의 개인적 자율성에만 천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개인적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집단적으로 선택한다고 수정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정론을 내어놓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최소한 상호협력이 가능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그것은 정치적 선 또는 정치적 정의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롤즈가 의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선을 만들기 위한 시민을 강조하고 이 시민을 위해서 포괄적 원칙이 아니라 조정 원칙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사소한 차이, 즉 정치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렴돼서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선, 정치적 정의감을 만들어내는 그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 과연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본적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문화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러한 심의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과연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즉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민주적 심의를 이야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나온 가장 정교한 이론은 찰스 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맥킨타이어류의 시민적 애국심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형태로 공동체의 덕성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맹목적 헌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칸트가 아니라 헤겔을 발견합니다. 헤겔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륜적 보편성입니다. 즉 공동체의 관행으로 체화된 그것이 바로 개인의 도덕적 선택으로 전환된 그래서 그것이 일륜적 보편적 근거로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 통로가 바로 애국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일륜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적 자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공동체는 결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할 수 없다. 즉 일륜적 보편성으로 이해된 시민적 자유가 반드시 관철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적 확신, 그것이 자리 잡은 정치적 신념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공동체에서 그러한 시련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보편적 근거,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일체감과 스스로를 하나로 느끼게 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테일러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테일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공동체 또는 개별 공동체에 느끼는 시민적 헌신을 시민적 자유와 결목시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득한 것은 좋았는데 이런 개별 공동체에서 가지는 애정이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타 개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초래할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내재적 규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가들이 머리를 맞대었고 최근에는 두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버마스이고 다른 사람은 마우리치오 비롤리입니다. 유겐 하버마스는 헌정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요. 마우리치오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크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괄적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시민적 덕성, 시민적 연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애정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보편 인류에 대한 애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심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애국심의 대상, 즉 충성의 대상을 민족국가나 민족이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원칙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만들어져 있고 감지할 수 있는 페어파숭, 헌법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개별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하위 단위 수준에서의 정체감, 즉 민족적 정체감, 문화적 동질성, 역사적 어떤 공유, 이러한 하위 단위의 수준을 넘어서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 법, 그리고 그러한 법을 가능하게 한 절차가 주권국가 또는 주권자의 애국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보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징후에서 보다시피 하버마스의 페어파숭은 아직까지 희망적인 또는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우리치오 비롤리의 이론은 이것보다 조금 진전되었습니다. 마우리치오 비롤리는 소위 1990년대 이래 정치 철학계를 강타하고 있는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은 로마 공화정의 유산으로부터 나온 자유 개념인데요. 단순히 개개인의 행위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수준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공화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가 이야기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헌신이 아니라 이러한 비지배적 자유가 보장된 정치체제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마우리치오 비롤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타인의 자의적 지배에 고통받고 있을 때 감정적 전의를 일으킨다는 것. 그가 사용한 용어는 고통의 해석입니다. 트라두지오네. 트라두지오네라는 말은 어떠한 자기의 상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와 내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비지배 자유를 보편적 가치, 즉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으로 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비롤리가 비지배 자유를 경험한 개개인들은 자동적으로 인류 보편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 또는 그런 감정적 전이가 가능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마키아벨리는 한 사회 구성체에서 사람들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과 명령하려고 하는 사람을 귀족 또는 그란디, 권력자로 규정하고 다수의 대단히 많은 사람들, 한 공동체에서 늘 발견되는 사람들을 다수 또는 인민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명령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주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귀족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지 아니하려 하고 명령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명령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억제하고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스스로의 목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침략하였을 때 개개인은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마키아벨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애국심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단으로서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은 단순히 정치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목적을 제공하고 정치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정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애국심이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시민적 헌신의 계기이자 내용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 마키아벨리는 첫 번째 질문, 어떤 정치 체제에서 개개인에게 정치적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 시민적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결만큼이나 뚜렷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자유, 비지배적 자유가 보장된 그 체제만이 시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비지배 자유에 대한 경험이 자동적으로 인류 보편의 애정으로 격상되거나 전이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이 비지배적 열망을 제국적 팽창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비지배는 국내적으로 시민적 애정이 어떤 정치체제에 그리고 어떤 정치체제가 시민적 애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지배 자유가 또 비지배 자유를 경험한 개개인의 사랑이 곧바로 인류 보편의 이성적 판단 근거이든 그것이 인류 보편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애정이든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애국심이 집단적 이기심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애국심이 집단적 이기심으로 귀결되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내재적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동시에 마키아벨리는 비지배적 자유의 보편적 윤리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부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비지배 자유는 비지배적 상호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애국심은 주관적 확신이 객관적 제도를 통해 스스로가 시민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신념입니다. 근대어로 설명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괄적 원칙의 제시 없이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또 공적 그리고 공공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정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비지배적 상호성이 비지배 자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때 개별 공동체의 애정이 인류 보편의 애정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적 실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은 강자의 윤리에 휩싸여 있는 지구적 심의도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질서는 늘 강자에 의해서 주관되어 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제정치 질서에서 아무것도 약자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지배적 상호성은 단순히 개별 공동체의 비지배적 자유, 그것의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지, 수립해야 하는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강자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의와 설득에 있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의 마치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민족이라는 것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 운동은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지배적 상호성은 바로 이러한 인간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지배적 상호성은 그러한 적극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규범적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비지배적 상호성이 보장되는 평화 공존을 위해 두 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적 애국심의 목적을 지배에서 비지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강대국이 판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늘 힘을 주목합니다. 그 주목은 중요합니다. 힘은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배가 아니라 비지배로 바꾸지 않으면 약소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강대국에 빌붙거나 강대국에 자발적 예속을 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지배 자유 또는 비지배적 상호성이 보장되는 시민적 연대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비지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약자도 강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국심의 주체를 민족에서 시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여러 나라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운명적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로부터 나오는 책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주체는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자여야 합니다.